제대로 읽어보면요,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슈퍼챗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과 홍준표는 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매일 정의를 입에 달고 있잖아요. 심상정이도 그렇잖아요. 문재인이한테 지금 물어보면요, 정의가 무너져서 막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오늘은 좀 지겨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도 배워가면서, 저도 공부해가면서 같이 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나는 정의롭게 산다, 우리는 세상이 정의로워야 된다, 얼마나 정의가 중요하면 정의당이라는 당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정의 잘 하지 못한다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공약들이 과연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대선에서 떨어졌던 홍준표의 공약은 지금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거의 비슷한 공약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공약으로 많이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의라는 측면, 정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잘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역서, 세 가지의 저서, 자유주의에서 바라본 저서, 그 다음에 롤즈의 중간적인 정의론, 그 다음에 마이클 샌델의 좌편향 정의론,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서 이 기사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아주 글이 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정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고 싶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를 정의하는 것은 평생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이 정의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심지어 성철스님 같은 경우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저는 그 부분도 정의에 대한 그 해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좀 괜찮은 글, 아주 괜찮은 글 세 가지 측면, 하나는 자유주의에서 보는, 그 다음에 중간적인 롤즈의 입장, 그 다음에 마이클 샌델의 아주 좌편향적인 입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라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물론 저는 이 문서는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좌편향 문재인 후보와 우파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좌인지 어떤 것이 우인지, 좌파 우파를 구분하면서 그 좌우를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과연 정확한가, 그 다음에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너무 식상하거나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아가지고 저도 걱정입니다. 과연 끝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대화할 때, 야,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행동해라, 그 다음에 자유를 강조할 것인가, 평등을 강조할 것인가, 평등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또 그 다음에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비교하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기본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기본인, 사람들은 모두 정의롭게 살기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정의롭게 사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정의라는 단어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한 정의가 5천만 명 모든 국민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이런 분열 현상, 국민적 분열 현상이나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줄어들고 아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다음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산에 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의를 제대로 정의하려고 노력만 한다면은 우리의 지금 사회적 문제들은 진짜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그런 말은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갈등이 좀 줄어들고 안정화되어 간다고 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은 많은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경험들이 국민들 뇌리에 박혀서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합의가 국민 개개인이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 그게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찾아가지고 저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뭡니까, 다른 방송들 보고 신문이나 잡지 여러 개를 아무리 봐도 말입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음 편하게 다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나 그런 그 미디어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텔레비전 채널 돌려봐도 어떤 곳이 재미있을까 돌려봐도 여기 돌리면 또 실망, 저기 돌려도 실망. 그래서 매일 요즘 채널 돌리는 게 아니고 요즘 클릭하겠죠. 채널 돌리면서 사는 게 우리 요즘 생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 아무리 돌려봐도 어떤 때는 축구에 한번, 어떤 때는 바둑에 한번, 뭐 어떤 때는 낚시 채널을 어떤 때는 그래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공허함, 또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잘 찾지 못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두서가 깁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수도선 아닙니까? 수도선. 지리산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이 정도 생각하면서 하는데, 잔소리 집어치우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에 대한 정의는요, 우리가 공자시대, 그 다음에 석가시대, 이런 건 너무 이전이잖아요. 그런 모든 서양 철학,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축적된 그런 것들이 거의 근대에 오면은 그런 것들이 정형화되고 어느 정도 체계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제가 지금 현재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철학에서 세 사람의 정의론에 대한 대부 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웁니다. 롤즈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샌델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철학자, 그렇게 이분들의 이름이 이제 아래로 나올 거예요. 제 이야기에서 나올 건데, 이분들은 정의에 대한 논문을 쓴 분들이거든요. 정의에 대한 책을 쓰고 논문을 대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명한 철학자, 이 사람들이 보는 정의, 그 정의를 지금 여기에 정규재 주필이 약 한 6년 전에 썼던 기사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할 글이요. 여기 있네요. 정규재 경제교육연구소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게 오래된 글입니다. 그때에도 이 정규재 주필이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 고민을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도 잡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문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래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읽으면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사람들을 보고, 콜로세움 잘은 모르지만은 그거요,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싸우고 격투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사람들을 보고 로마 사람들은 쾌락을 느끼는, 이거 글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쾌락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자들은 무엇이라 답할지를 샌델은 공박하고 있다. 이 글을 적을 때가 말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란 좌빨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아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판해가지고 한국에도 오고 한국서 책 팔아먹고 하던 그 시절입니다. 이게 한 6년 전 연세대학교에서 와서 강의하고, 또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설치한 곳을 자백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문을 해도 좋은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시작된다. 이렇게 질문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라는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물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들 거로 알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제외하고 제가 예의를 무릅쓰고 제가 아는 만큼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또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조금 더 저도 공부해 나가는 입장, 이런 입장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얼만큼 잘못됐는지, 얼마나 허구인지, 이것을 좀 다루는 책입니다. 다루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채널 아무리 돌려도 별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 채널 그냥 켜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송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은 참으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라는 단어가 좌파 다르고 우파 다르고 그 다음에 우파 국민 중에서도 또 다 정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정의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열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다. 측경이다. 쇼컷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구독자 생각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구독자 같으면은 이런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뭐 이 채널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뭐 첫 번째는 딱 켜놓고 그냥 좀 주무시면 좋겠다. 사실 다른 거 틀어봐도요. 정말 볼만한 거 없거든요. 제가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정말 몇 번만 보면은 정말 실적나고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라야 어려운 책은 베고 자면은 이렇게 좋다 그러죠. 베개 하고 자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면 좋겠다. 잘 때 켜놓고 그냥 혹시라도 그냥 헛소리 하는 거 한번 좀 들으시면서 좀 자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참으로 걱정이다. 조윤홍님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참으로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요 조윤홍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5천만 명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이한테 지금 물어보면요 정의가 무너져서 막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여기 실제로 정의로운 나라를 나라답게 튼튼한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공약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2017년 대선 공약 1번 후보 문재인과 2번 홍준표 후보의 대선 공약을 가지고 우리 정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게끔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진짜 더 정의로운 것인가 정의에 가까운가. 그러니까 문재인과 홍준표는 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매일 정의를 입에 달고 있잖아요. 심상정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연옥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채팅을 했죠.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참으로 걱정이다. 예,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참으로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한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의가 무너지는데 이게 진짜 정의인지 내 정의인지 모두의 정의인지 그 다음에 보편적인 정의인지 부분적인 정의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서라는 겁니다. 이 문서만 열심히 제대로 읽어보면요.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이 재밌을 거라는 거죠. 궤변입니까? 궤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궤변인 것 같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조연옥님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재인이 지금 자기가 정의롭다고 판단하고 지금 행동하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냥 꼭 질문.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말입니다. 사자하고 싸우잖아요.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사자가 사람을 물어뜯잖아요. 그걸 보고 로마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쾌락을 느끼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K5입니까 K2입니까 그 경기 말입니다. 피 흘리고 하는 그런 경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에도 그런 현대 사회에서도 그것을 나는 폭력이 싫어 이러면서도 눈으로는 남자분들을 그렇죠. 보고 막 희열을 느끼죠. 남이 두드려 맞는 거라든지 피를 흘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밑에 아래쪽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예.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숨은 오류. 그 숨은 오류는 공리주의 신자주의 이런 어려운 이야기 저도 잘 모릅니다. 저 공리주의가 잘 모르는지 공리주의는 쾌락주의다 하고 비슷하다 이런 것만 아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런 거 신자유주의 단어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공리주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틀리다면 그럼 샌델이 말하는 해법은 무엇이지? 이거는 지금 정규제의 기사입니다. 새 애인에도 적용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 경제학을 거부하는 중독된 사랑은 없을까? 경제학을 거부하는 중독된 사랑은 없을까? 이 한 문장이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해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공리주의는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 사람을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을 만들고 이를 즐기기 위해 즐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할 수 없을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자, 마이클 샌델의 이 질문 자체가 말입니다. 또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반인권적이고 고문도 정당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샌델은 제기하고 있다. 진짜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정의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안타깝게 그렇게 명석한 법륜스님 아니고 법륜스님, 네, 법륜스님 제가 자주 봅니다. 법륜의 강의 좀 자주 보는데 재미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예, 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도 할 말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명석한 사람들도 죽을 때 자기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의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죽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의를 정의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생각이라고 콜로세움의 광기를 비판하기는 쉽다. 콜로세움에서 사자가 사람을 물어뜯는 그것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쾌락을 느끼는 이 쾌락에 대해서 그 광기 비판하기는 쉽다. 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살육에 반대할 것이다. 지금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콜로세움 경기를 지금 재현한다 그러면은 다들 요즘 강아지한테도 인권이 있다 그러고 개 어쩌고 이런 좌팔이 아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복싱이나 K2가 아니고 K1이네요. 이거 뭡니까 이렇게 가두어 놓고 쇠창살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격투기라 그러죠. 잔혹한 경기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나 예, 어떤 의미에서는 K1 같은 잔혹한 경기 지금도 살아있다. 자, 그리고 로마는 노예제 사회였다. 계급 사회의 풍속을 현대에 끌고 와서 지금의 윤리적 기준으로 찬반을 묻게 되면 답이 없다. 예, 계급사회 그러니까 그 전에 콜로세움에서의 일과 지금 현재 현대사회에서 K1 경기장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것을 찬반으로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묻기에는 힘들다. 그리스 민주주의도 그렇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소수 시민의 특권이었지 노예들의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예, 여기 우리가 자주 나오는 말들, 요즘 자주 나오는 말들이죠. 오늘은 제가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의에 대한 앞번 방송에서 정의에 대한 부분 조금 더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가능할지 그 다음에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저도 이것을 진짜 오늘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또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포기해버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홍빈님. 그래서 그리스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 민주주의를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도의 하나의 우리 원형이었지 노예가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소수 시민 특권적인 그런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동일시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 지금의 기준으로 그리스 민주주의를 엉터리였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것은 전근대성의 상징일 뿐이다. 여기 보시면은 홍준표의 공약에 보시면은 사형제 집행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제 집행 문재인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형의 집행이 과연 사형제 집행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문서에서 앞으로 내려가면 나옵니다. 네, 좀 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구상에는 북한처럼 공개 처형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다수의 즐거움을 위해 소수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광포성, 여기서 광적인 포악한 성질 이런 뜻일 겁니다. 광포성을 옹호할 만큼 공리주의가 어리석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예, 공개 처형 등은 그 자체로 전체 사회의 폭력성을 높일 뿐이어서 공리주의적 원칙에서도 이는 부인된다. 공개 처형은 공리주의적 원칙에서도 부인된다. 예, 공리주의의 원조인 18세기 체사레 베카리아가 이분이 말입니다. 이분이 좀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으려고 했었는데 저도 아직까지 못 읽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너무나 많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범죄와 형벌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꼭 저도 한번 앞으로 그런데 이런 책도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제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슈퍼챗 받기 위해서 하는
하는 것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제 채널 자체가 이런 정의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 이 정의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묻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해야 될 의무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채널도 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저런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줘 주고 싶고요. 제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체사레 베카리아가요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 반대론을 전개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예, 고문 문제는 더욱 간단하지 않다. 만약 이 부분 재밌습니다. 이 문장 재밌습니다.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시한폭탄을 장치한 것이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현명한 경찰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장소를 실토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가의 행위에 무조건 도덕의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다. 국가는 전쟁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예,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들이 나오는데 국가의 폭력성과 국가의 권한, 국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한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이런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좀 읽는 것마저도 제가 제대로 못하네요. 전쟁은 반인간적이니 국가로부터 전쟁할 권한을 박탈해야 하나? 예,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반인간적이죠. 반인륜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전쟁할 권리를 우리가 박탈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마저도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하는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도 아래쪽에 계속 하겠습니다. 주홍빛님 사형집행을 왜 하는가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사형집행은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재범 방지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주홍빛님 그러니까 그런 논리 중에서 하나를 잘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그 정도 강의가 아니고 그냥 형이상학적이라 그럽니까? 좀 더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반인간적이니까 국가로부터 전쟁할 권한을 박탈해야 하나? 우리 그것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는 긴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평소의 고문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게 좀 어렵게 써놨네요. 이는 이 말 자체가 고문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죠. 마치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는 고문의 잔혹성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잔혹하다. 잔혹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것만으로도 이런 것으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이 방금 앞에까지의 말이 샌델이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라 이런 뜻이네요. 저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읽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렇습니다. 샌델의 글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극단적 상황의 예를 든 다음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든 다음에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 이를 적용해 가지고 그를 읽는 초심자들은 도덕지상주의로 유도하는 교묘한 합법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논법 자체도 이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왜 제가 볼 때 우리가 마이클 샌델을 좀 알아야 되느냐고 반문한다면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을 좀 알게 되면은 지금 현재 좌파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런 말에 답을 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 이를 적용해 가지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도덕지상주의로 유도하는 그런 교묘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수법은 순진한 어린 학생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샌델은 콜로세움의 예를 설명하면서 사람의 기원은 하나하나 저울 위에 달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잣대로 한꺼번에 저울에 달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편다. 샌델은 콜로세움의 예를 설명하면서 사람의 기호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하나 저울 위에 하나하나 달아봐야지 하나의 잣대로 한꺼번에 저울에 달아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편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 샌델의 말이 맞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하나 저울에 다른 방법은 결국 시장밖에 없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앞에 저울에 달지 않습니까? 그런 것밖에 없다. 예, 그 공동체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인 공산주의, 공동체주의의 극단적인 공산주의 국가야말로 신발이면 신발, 옷이면 옷, 이러기까지 하나의 모델밖에 없다. 개인의 기호는 시장에서 다양한, 여기서는 또 마켓 시장이죠. 시장에서 다양한 공급이 맞춰주는 것이지 결국 국가가 공급하는 가치가 아니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잔혹성의 문제만 하더라도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사람들이 도덕심이 아니라 자발적 노동보다 자발적인 자유인의 노동이 훨씬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발견된 다음의 일이었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이 부분에 우리 물론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남부의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뭐 정치적인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남북 전쟁 뭐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예제도의 폐지는 이런 거죠. 생산성,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노예를 가지고 생산성 생산을 하는 것보다 임금을 줘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더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없어졌다. 이런 지금 논리거든요. 예. 저도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예. 우리가 왜 좌파들은 세금으로 취업을 시켜줘야 되고 주택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생산성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시장 경제의 논리 하에서 사람이 스스로 생산을 유발할 수 있도록 생산 동기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자유주의가 승리한다. 자유시장 경제가 승리한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우리 좌파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지금 문재인과 홍준표의 2017년 대선 공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어떤 공약이 좌편향적인지 어떤 공약이 우편향적인지 설명하기 위한 가장 괜찮은 방법이다 싶어서 제가 이 화면을 띄워두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고, 미국과의 자유평화주의 미국과의 경쟁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차이 나죠. 여기서 위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죠. 평등, 평화 비슷한 거거든요. 힘의 바탕을 둔 평화. 이 힘의 바탕을 뒀다는 경쟁, 전쟁이라는 거, 꼭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전쟁이라는 것보다 경쟁이죠. 경쟁의 힘을 바탕을 둔 평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에서부터 극명하게 자유주의냐 좌편향이냐, 이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서를 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그런데, 좌파가 자기가 좌파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좌파가 아니라고, 자기가 좌파 아니라고 싫어한다고 해서 좌파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좌파 우파의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덕심이 아니라 사회발전이, 그리고 시장경제의 성숙이 인간에게 도덕심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도덕심이 아니라 사회발전이, 시장경제의 성숙이 인간에게 도덕심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말 했습니다. 양심은 저는 주머니에서 나온다. GDP만큼 양심이 있더라. 나라마다 가보니까 중국 다르고 북한 다르고, 북한 주민도 만나봤고 중국 주민 만나봤고, 예, 저는 미국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일본을 좀 다녀봤습니다. 일본 사람과도 조금 이렇게 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서 방송으로 말하기 힘들겠지만 딱 GDP만큼의 양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GDP만큼 양심적이고, 저는 GDP만큼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북한 사람들이 제일 밉더라고요. 북조선 사람들 만나봤는데 같이 있을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뜨듬뜨듬 이렇게 합니까? 예, 그 다음에는 장기 매매의 허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 여기는 제가 독사를 해와가지고 지금 별 그게 없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농부가 자신의 장기를 팔아 아들 학비를 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 질문은요, 나라를 잃었던 조선이 18세 소녀가 전쟁에 오빠의 학비를 위해서 전쟁에 몸팔러 가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이것과도 많이 비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의 가난한 농부가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 아들 학비를 대는 것은 정당한가? 샌델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한다. 마이클 샌델은 말. 그런데 우파는 그럴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연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못하네요. 샌델은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자. 예, 자유지상주의자도 여기서 나쁜 뜻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 이렇게 제가 원어로 제가 읽지는 않았으니까요. 샌델은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지극히 저기 리버럴리즘이 아니고 자유지상주의자 저거를 리버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말 안 할게요. 지극히 비인도적이며 잔혹한 장기매매에도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가난한 농부가 자신의 장기를 팔아가 학비를 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미국의 일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장기매매 합법화 허용을 주장하고도 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조금 우리 강아지가 제가 이렇게 막 크게 큰 소리로 하니까 강아지가 깨가지고 이것만 나립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이것은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다. 다른 생각. 당연히 인간은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혐오스러운 장기매매까지 정당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파라고 해서 혐오스러운 장기매매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매매의 동정과 함께 분노를 느끼는 것 같이 현실에서 허다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예, 요것이 아까 앞에 나온 말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말하죠. 극단적인 형태의 말로 극단적 상황에 예를 든 다음에 좌파들이 말입니다. 극단적 상황을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일반적 상황을 거기에 슬쩍 끼워 맞춰버려가지고 그것이 세상을 설명하는 원리다. 이것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도리라고 교묘한 합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좌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은 좌파 정의론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볼 때 언뜻 느끼는 감정이 유시민 같은 이 요설이 이런 것이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자주 말하는 그 요설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 같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장기매매 이런 거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장기매매 예를 딱 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아까 여기 뭐였죠? 일반적인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네요. 예, 일반적인 예에다가 맞춰서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우매한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좌파의 논리를 설명해서 표를 얻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좌파 유시민 같은 요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책은 읽어야 되겠다.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저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데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매매의 동정과 함께 분노를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 허다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생명공학, 줄기세포 등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 이 말을 왜 했는지 이거를 왜 적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다음 장기 이식자가 가족이라면 혹은 대가 없는 기정이라면 우리는 이걸 적극 장려한다. 그렇죠. 가족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장기 이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예, 그렇다.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몸을 바쳤죠. 예, 문제는 돈으로 신체 장기를 주고받는 점 이것이 문제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라면 인간 존엄성의 일부분이 그것도 돈으로 매매된다는데 이중의 당혹감을 갖게 된다. 그런데 만일 이미 죽어가고 있는 시신이라면 어떨까? 또 죽어가는 사람 앞에 두고 있는 매우 가난한 가족이라면 어떨까? 돈을 주고 장기를 매매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적당한 보상을 한다면 그리고 사후적 보상이 관행화된다면 혹은 암시된다면 우리는 여기에도 반대해야 될까? 네, 반대할 수 없겠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당사자라면 어떨까?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떨까? 내가 당장 장기 이식을 하지 않으면 내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프로치가 다양해야 된다는 어프로치를 내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네요. 만약 우리가 당사자라면 어떨까? 역시 판단은 쉽지 않다. 현실에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다. 이런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자기와 다른 사상을 공격하는 데 동원하는 것은 매우 고약한 화법이다. 예, 우리의 정치적 상황도 사실은 비슷한 것이죠. 예, 제가 좀 더 좋은 말로 제가 완전하게 이 문장을 이해했다면 되는데 어렴풋이 이해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못해드리겠습니다. 정작 샌델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 이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롤즈와 샌델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답은 그러니까 질문만 해놓고
해놓고 롤즈도 그렇잖아요.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들은 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적극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양인지 어느 정도 깊이인지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하긴 그렇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능가했겠죠. 다양성 입학 전형 이거 미국에서 많이 들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이제 해가지고 지금 큰 문제만 조국이 사태도 이거 다양성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말 그대로 다양하게 도입되어 있다. 샌델은 다양성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와 달리 강한 의도로 직접 이를 옹호하고 있다. 다양성은 좋은 가치이고 대학은 다양성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 전형도 좋다는 것이다. 다양성 전형은 시험 성적 위에 다양한 인종을 입학시키거나 빈부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적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입학생을 뽑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우리 공공의료도 다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것과 다 연관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다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자, 학생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에서 다양성 전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60년대에서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다양성 입학제도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주로 이 다양성 입학제도는 흑인 유색 인종에게 가산점을 주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방이라든지 서울 지역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색 인종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흑인 학생이 온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입학하였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는 특례로 입학하였구나라고 낙인을 찍히면 이 학생의 반응은 어떨까? 이 학생의 기분은 역같겠죠,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흑인은 입학 점수를 다양성 전형을 해서 가산점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하게 시험을 치고 들어갔는데 당당하게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보고 저 친구는 흑인이라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 기분은 어떨까? 문제는 대학은 고등학문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실력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뽑는다면 이 학문의 전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좀 더 드러납니다. 학업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나 학력에 의한 차별 대우 혹은 흑인 차별 등은 대학이 아닌 사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거는 아마 정규재 선생의 지금 아마 이야기일 거예요. 만일 특례 입학을 허용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뽑아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자주 설명을 했지만은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다 똑같은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특례 입학을 한다면은 군 가산점을 준다면은 몇 점을 더 줘야 되고 몇 명이나 뽑아야 돼? 누가 뽑아야 되는지. 가짜 뉴스라 그러면은 가짜 뉴스를 건절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좌빨들은 가짜 뉴스를 건절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가 결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결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홍준표가 막말한다. 그 막말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형수 뭐를 찢어버린다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향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그게 막말이다. 특례 입학을 허용하면은 몇 명을 언제 어느 시기 때 흑인이 더 우월히 있을 때도 그러면 흑인을 뽑아야 될 것인가?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러면 저거를 시행을 왜 안 했을까? 언제 해야 될까? 무엇을 또 얼마나 해야 될까? 몇 명이나 받아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뽑아야 될까? 그래서 자격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심지어는 문제는 법학자까지 법을 다루는 사람까지 뽑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아무나 사람을 그다음에 공공의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몸을 신체를 맡기고 내가 죽어가는 시점에서 제대로 잘 배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낸 그런 의사 같으면은 내가 내일 죽지 않아도 되는데 공공의료에서 뽑은 조국이 딸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내 생명을 앗아간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에 대한 문제는 죽을 때까지 정의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라고 그냥 잠자리에 편안히 주무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거 정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강의 아닙니다. 강의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과 아마 혹시 저보다 저하고 비슷하든지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배워가자고 제가 이 채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실제로 흑인 사회도 이미 충분히 발달하여 엄청난 부자도 많은데 이런 가정의 학생들조차 과거 한때 조상이 차별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금 특례를 주어야 할까? 지금 이미 광주를 경험하고 거기에 민주를 경험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미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광주 민주화 운동 자녀라는 타이틀로 줘서 그 사람들에게 특례 입학을 시켜주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특례로 안 들어오고 제대로 학교에 갔던 사람마저도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어떤 게 공정이냐,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요. 실제로 흑인 사회에서도 이미 충분히 발달하여 엄청난 부자가 많은데 이런 가정의 학생들조차도 과거 한때 조상이 차별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금 특혜를 주어야 할 것인가? 광주 사태와 광주 유공자와 너무 비교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역의 교육기회 평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특례를 주면 서울의 가난한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보십시오. 지역의 교육기회 평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가난한 학생은 또 다른 2차 피해, 저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2차 피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역차별이 아닐까?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 정규재 선생의 논법입니다. 예. 샌델은 이 문제에 대해 그것은 대학이 결정한 문제이고 대학들이 다양성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정당하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형적인 동어 반복, 여러분 동어 반복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동어 반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동어 반복이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동어 반복이라는 말이, 동어 반복이 위키백과에서 동어 반복은 이렇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동어 반복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옳고,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옳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지 않겠는가. 당위의 문제를, 이 단어도 우리 홍준표 의원이 잘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위의 문제를 논의하는 샌델로서는 궁색한 논변이다. 당위라는 이 단어, 저는 아직까지 잘 쓸 줄 알아야 그 단어를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위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앞으로 당위라는 말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존 롤즈의 정의로는 문제. 그러면은 앞에 요까지는 무슨 문제였냐면요. 극좌파 마이클 샌델에 대한 반박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중간한 한마디로 상식파, 우리 윤철수가 아니고 철수 정도 됩니다. 우리 정치로 보면 철수 정도 되는 롤즈의 정의는, 롤즈 이분이 이 명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잘 쓰는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이라는 이 말을 이 롤즈 선생이 만들어낸 겁니다. 샌델에 앞서 정의론을 설파한 사람은 샌델의 스승이기도 한 존 롤즈라는 하버드대 철학교다. 그의 책이 바로 유명한 정의론이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정의론, 자스티스틱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공정은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바로 정의론이다. 이 책에서 롤드는 정의를 공정한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정의를 했는데 정의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정의지 않습니까? Justice as fairness. fair가 fair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제1의 원칙, 평등과 의무를 제1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제1의 원칙이 평등한 권리이거든요. 한다면 최소 수혜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제2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시행하는 것, 이게 정의인데 그 뒤에 사족으로 붙는 게 제2의 원칙은, 그렇더라도 평등하게 하고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제1의 원칙이래. 그것에서도 최소 수혜자도 죽지 말고 살아는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네요. 또 이런 기본 원칙이 적용된 결과 여기에 나오네요.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행동 원칙이 도출된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식도 잘 살게 되는 것은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높은 상속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 상속세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만 상속세가 있고, 지금 선진국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정려 말고 어디 기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 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불나불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식도 잘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은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매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유죠, 이게. 지역 균형 발전도 이런 원칙이란. 교육 혜택이 많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공부한 것도 우연적으로 내가 지방에서 태어나서 내가 지방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불평등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만일 우연적 여건이 두뇌라면 어떨까?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들은 두뇌야말로 머리, 제같이 말해도 이렇게 머리 나쁜 제가 한 번 말하고 나면 무조건 까먹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만일 우연적 여건이 두뇌라면 어떨까? 두뇌야말로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다. 자, A 학생은 10시간을 공부하고 60점을 받았는데 B 학생은 2시간 공부하고 100점을 받는다면 B의 점수를 20점을 떼어내가지고 A에게 주어야 조국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나라, 사람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A 학생은 10시간 공부에 60점 받고 B는 2시간 공부하고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학점을 떼가지고 그 불평등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말은 더 재밌습니다. 만일 그게 신체나 미모라면 어떨까? 예, 제가 이정길이밖에 모릅니다. 탤런트를 그렇게 못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시정하나? 이런 논리대로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성실성 같은 덕목들의 가치도 모두 부인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격도 온화한 인품도 대부분 타고난 것이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습관이지. 우리 제가 학원에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딱 올라갈 때 있잖아요. 15% 안에 들면요. 우리 시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그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거의 결정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격도 저는 그 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격도 온화한 인품도 대부분 타고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 역시 시정돼야 되는가 이 말이 이렇게 묻고 머리를 그러면 뇌 세포를 바꿔야 됩니까? 게으른 것도 바꿔야 되고 타고난 것도 다 우연적 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부지런한 사람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틀렸네요. 제가 틀린 거 아닙니다. 몇 부분 단어가 틀렸네요. 이때 부지런한 사람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엇인가 시정해야 할까? 이렇게 작자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롤즈의 정의로는 17절의 두뇌와 성품을 타고나는 것, 다시 말해 우연적 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랍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도 제가 안 읽어봤지만은 실제로 롤즈는 정의로라는 책에서 17절에 가면은 두뇌와 성품도 타고나는 것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자, 정의란 과연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모두 연구해 보시기 바란다. 이게 상당히 옛날 글입니다. 한 6, 7년 된 글입니다. 그분 글은 안 나와 있네요. 다음에는 자유주의 철학자 기회가 되면요. 제 말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은빈 다 주무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또 그다음에 주무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유주의 철학자의 정의란 무엇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다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그 책을 읽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나이님, 민성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빰빠라빰빰빰 빰빰빰 빰빠라빰빰 빰빰빰 빠라바라밤. 예, 지겨운 이야기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지 앞으로도 맨날 이렇게 꼬장 부리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더 재미있는 사건이 있으면은 지리산에 맑고 푸른 경치를 찍어가지고도 올 것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많은 것들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같이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